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보게 될 책은 머신 플랫폼 크라우드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4차 산업혁명 하면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4차 산업혁명 뭔가 꼭 대비해야 되는 것 같은데 손에 잡히진 않는 것 같다라고 느끼실 것이고, 일반적으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뭔가 크게 변화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막막한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이나 그 이후에 나왔던 시리즈인 더 넥스트라는 책을 보면서 한번 뭔가 큰 물결에 대해서 이해는 되고, 그리고 어떤 큰 맥락에 대해서 이해는 되고, 그 안에 가치를 녹여내겠구나, 우리가 이걸 잘 대비해야겠구나라는 것을 크게 임팩트는 받았지만, 마치 엘빈 토플러의 부의 미래를 읽을 때처럼 되게 거대하긴 한데 손에 잡히진 않는다. 그러니까 그 인사이트가 분명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어떠한 느낌을 주기는 분명히 주는데, 정확히 어떤 측면에서 그것을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잘 안 잡히더라고요. 근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조망을 잘 해주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머신이라는 부분, 그리고 플랫폼이라는 부분, 그리고 크라우드라는 부분이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변혁을 일으키고 있고,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생산물과, 그리고 우리 어떤 핵심 역량과 어떻게 조합되고 또 동화되면서 통합되면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에 대해서 잘 조망해 주지 않나, 되게 손에 잡히는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이 책을 쓰신 이제 두 분의 저자는요, MIT의 교수님들인데요. 특별히 디지털 비즈니스 센터라는 곳에서 센터장 그리고 수석 연구원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 전작에 비해서 좀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이번 책은 수석 연구원이신 분이 조금 더 힘을 써서 쓰신 책인 것 같아요. 일단은 전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건 되게 좋았고요. 자,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프롤로그, 바디, 에필로그,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프롤로그에서 먼저 이제 큰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개괄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바디에서는 주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다루고, 에필로그에서 마지막에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요. 일단은 반복해서 나오게 되는 게 이제 마음, 생산물, 핵심 역량이라는 파트입니다. 마음, 생산물, 핵심 역량. 그리고 이것과 대응되는 이 시대의 변화에 해당되는 것이 있어요. 마음에 해당하는 것은 머신이라고 할 수 있고요. 생산물에 해당하는 것은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핵심 역량에 해당하는 것은 군중이라는 단어와 조화된다. 일단 그렇게 떠올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프롤로그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음과 생산물과 핵심 역량이라는 것이 이전과 다르게 재균형이 필요한데, 이러한 혼돈 속에서, 이러한 전환의 시대 속에서 새로운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일단 3중 혁명이라고 해서 일단 기계 혁명, 플랫폼 혁명, 그리고 군중의 혁명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계, 플랫폼, 군중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망하면서 나오는 결론으로서 재균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도출하기 위해서 100년 전, 그러니까 1세기 전에는 어떻게 이런 것들이 전환이 일어났고, 그때 그것을 제대로 따른 사람들, 그리고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 어떻게 달랐는가, 그 기업은 어떻게 흥망성쇠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미래를 위해서 쓴 책이다, 여러분들이 미래를 계획하는 데 도움을 드리려고 쓴 책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프롤로그를 개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디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상호 호응하는 이제 두 개념인 마음과 기계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기 가장 어려워하는 거, 그래서 인간이 내리는 많은 결정이 알고리즘에 조금 더 맡겨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근거를 좀 얘기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특별히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의 두 갈래 중에 한 갈래인 머신러닝이 어떻게 뜨고 있는지, 그리고 인간이 관여하는 많은 업무 과정들이 가상화되고 있고 그것이 증가하는 추세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컴퓨터가 이전처럼 반복적인 단순한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창의적인 업무에도 지금 가담하고 있는 추세가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생산물과 플랫폼인데요. 여기서는 일단 인터넷 기술이라는 게 지난 20년 동안 어떻게 산업을 변화시켰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플랫폼이라는 것이 완전히 세상을 뒤집어 엎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플랫폼을 소유한 사람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특별히 디지털 플랫폼뿐만 아니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이제 연결지는 O2O라고 하는 플랫폼이 어떻게 확산되고 있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초제품, 제품에는 희망이 있는가라는 부분에서는 플랫폼의 이런 영향력과 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서술하면서 기존 기업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기존의 제품을 만들던 곳에서도 서비스를 생산하던 수행하던 곳에서도 희망은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견딜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핵심 역량과 군중이라는 것은요, 사실 핵심 역량은 기업 내부에서 구축된 프로세스,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새로운 군중의 출현을 통해서 대체되거나 강화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강한 힘을 발휘하는 군중의 존재가 나타나고 있고, 기존 기업도 신생 기업도 이러한 군중과 일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고, 이것을 제대로 찾은 신규 신생 기업들이 기존 기업들을 위협하는 이제 도전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분산 커뮤니티의 잠재력을 보여준 비트코인이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 다들 비트코인이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잖아요. 저도 자세히 사실 아는 것은 전혀 아닌데, 어쨌든 이제 중앙에서 집중되어 있는 방식이었던 지금의 은행, 뭐 카드 결제, 그리고 정부의 어떤 공공 기록, 이런 모든 것들이 분산화된 집중해서 중앙에서 관리하는 거. 그래서 그거 뚫리면 다 뚫리는 게 아니라 분산해서 관리됨으로써 훨씬 더 안정적으로 이제 관리될 수 있는 방법이 분산 원장,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방식이 블록체인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런 방식으로서 훨씬 많은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 사실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 자체는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주류 경제학자들이 참 많이 비판하지만, 왜냐면 화폐가 가지고 있는 안전성이라는 것을 갖지 못하고 널뛰기를 하니까요. 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굉장히 많이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실물 경제를 또한 만들어낸 것을 보여주면서 분산원장이라는 방식,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실제로 가능하구나라는 어떤 내용을 좀 얘기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고요. 이게 군중들이 만드는 가장 큰 이제 뭐랄까요, 흐름 중 하나니까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런 군중 속에서 기업의 시대가 끝났는가? 근데 사실 아직은 분산형 자율 조직이라고 하는 뭐 다오라고 하는 이제 이 조직이 실패했던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기업과 비시장적인 조직이 여전히 필요하다, 뭐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컴퓨터 시대 이후에 경제와 사회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말을 하면서 이제 더 빨리 변화되는 세계 속에서 이것을 얼마나 이 변화를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성장과 생존 혹은 사라지는 것까지도 결정될 것이다, 얘기하는 내용이고요. 벌써 시간이 많이 가네요. 이제 특히 재밌는 부분이 이제 삼중혁명에 있는 기계혁명부터 쭉쭉 나오는 부분인데, 가장 처음 나오는 부분, 자, 기계혁명에 대해서 바둑을 두는 컴퓨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설명할 수 없는 게임인 바둑도 정복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둑판의 경우에 2에 0을 170개 붙인 경우의 수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폴라니의 역설이라고 해서 이 바둑 고수들조차 이 안에서 바둑이 어떻게 두어지는 건지 그 전략을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감으로 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복잡성이 있는 것이다 보니까 이 바둑이라는 것을 정복하는 것, 기계로 정복하는 것, 인공지능으로 정복하는 게 좀 어려웠는데, 구글의 딥마인드 연구진이 이런 이제 논문을 내요. 심층 신경망과 트리 탐색으로 바둑 마스터하기라고 하는 것을 저명한 학술지 네이처의 표직 기사로 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연구의 결정체가 알파고죠. 알파고와 맞붙은 사람 여러분도 아시죠? 이세돌. 전 세계 이제 국제 대회에서 18번이나 우승을 했다고 하는데, 이 이세돌과 결과 어땠습니까? 4대 1이었죠. 그래서 이세돌이 이 경기를 마치고 이런 말을 하죠. 무력한 모습을 보여서 죄송하다. 여러 가지 바둑적 경험이 있었지만 이렇게 심한 압박감과 부담감을 느낀 적은 없었다. 그것을 이겨내기엔 나의 능력이 부족했다. 그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우리가 굉장히 커다란 첫 충격을 받게 됐던 것을 아직도 다들 많이 기억하실 텐데요. 그래서 바둑 두는 컴퓨터 알파고라는 것을 통해서 기계혁명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 부분이 이제 플랫폼 혁명이라는 것은 우버, 페이스북, 알리바바, 에어비앤비 같은 기업의 출현을 얘기하면서 간략하게 서술합니다. 그러니까 우버도 자동차가 없고 페이스북도 가장 큰 미디어 컨텐츠 기업이겠지만, 컨텐츠가 가장 많은 기업이겠지만 직접 만든 미디어 컨텐츠가 없는 곳이고, 그다음 소매업체 알리바바는 물품 목록이 없고, 그다음 에어비앤비는 자기 집이 있나요? 없죠. 부동산이 없는, 그렇지만 성공한, 엄청나게 성공한. 그래서 플랫폼이라는 것의 형태를 통해서 이런 초대형 기업들, 유니콘 기업들이 생겨나는 것들에 대한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 플랫폼 혁명에 대한 내용이고요. 세 번째 부분이 이제 군중의 혁명은요, 집단지성의 혁명을 말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의는 GE를 말하는데, GE가 그 공동 창작을 위해서 이제 어떻게 뭔가 했는가, 이 사례를 얘기합니다. 뭘로 사례를 얘기하냐면, 이제 미국이 한때 엄청 유행했다고 하는 너깃 얼음이라는 부분을 얘기를 해요. 이 너깃 얼음이라는 것은 작은 원통 모양을 갖고 있고 구멍이 많고 반쯤만 얼려져 있는, 그래서 맛을 내기 쉽고 먹기도 수월하다고 하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2008년에 이런 기사를 썼대요. 오도독 씹을 수 있는 얼음이 날개 돋친 듯 팔린다. 그래서 이 너깃 얼음을 만들 수 있는 제빙기가 있었는데 이게 수천 달러, 되게 비쌌다고 해요. 근데 이게 유행하니까 GE가 이것을 만든 제빙기를 그들의 공동 창작 커뮤니티인 퍼스트빌드에서 상금 2,000달러를 걸고 온라인 대회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하나 선정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온라인 클라우드 펀딩인 인디고고라는 곳에 이것을 이제 목표금 15만 달러에 이제 출품을 해요. 그랬더니 몇 시간 만에 목표액의 2배가 30만 달러가, 그 다음에 마감 시간에는 270만 달러, 15만 달러를 목표로 했는데 270만 달러가 이제 넘겨서 이제 모금이 되죠. 그 다음에 실제로 5,000명한테 사전 판매를 하고 이후에 일반 판매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GE가 자체적으로 충분히 전문가들이 있고 마케팅비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군중을 이용해서, 온라인 커뮤니티와 온라인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해서 군중의 피드백을 직접 받으면서 제품을 개발하고 또한 판매까지 하게 되는 전략을 가졌다라는 예시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걸 통해서 군중, 다시 말해 집단지성 혁명을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계 플랫폼 군중이라는 것은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전에 얘기했던 이 세 가지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요. 세 가지 사례를 얘기했죠. 첫 번째 알파고, 두 번째 신생 기업들, 페이스북, 에어비앤비 같은, 그 다음에 세 번째 GE의 온라인 군중 활용 전략,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세 가지 사례를, 그 다음에 이것에 빗대서 세 가지 추세를 얘기하죠. 첫 번째가 기계의 능력이고, 두 번째가 플랫폼 기업이고, 세 번째가 군중의 출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렌즈를 제안하겠다는 겁니다. 기계와 플랫폼과 군중이라는 새로운 흐름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 이해하는 만큼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뭐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마음과 이 생산물과 핵심이라고 하는 이 모든 기업과 산업에서 이 아까 말했던 세 가지 추세가 대응되는 것을 어떻게 조합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성패, 흥망성쇠가 달린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기계의 지능과 인간의 마음이라는 부분은, 일단 마음은 그거잖아요. 기계를 사용하는 인간의 지식을 의미하는 걸 텐데, 로봇과 협업하는 이제 조립 라인의 노동자를 예시를 들고 있고요. 플랫폼과 생산물이라는 부분은, 이제 생산물이라는 것은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담기는 상품 혹은 서비스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상품과 서비스가 플랫폼에 담겨진다. 그래서 교통수단에 있어서 우버, 숙박시설과 에어비앤비 이런 식으로 기존의 어떤 생산물들이 플랫폼에 담기게 된다라는 거. 세 번째 부분은 이제 군중과 핵심 역량인데요. 핵심 역량이라고 하면 사실 내부 지식, 그리고 프로세스, 전문성 이런 것들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이제 GE가 제품 제조를, 그리고 나사가 우주선 개발을, MS가 PC나 OS나 프로그램 개발을 군중과 함께 하려는 것을 보면서 이게 바뀌고 있구나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각 쌍에 있어서 그래서 기계지능과 플랫폼과 군중이 기존의 것보다 더 강력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이 기계와 플랫폼과 군중의
효과 발현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 혹은 어떤 갈림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해야 될 것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고요. 100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부분에서는 1세기 전의 교훈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증기를 대체했던 이제 그 기간에 동력원의 어떤 전환이잖아요. 전기가 증기를 대체했다는 것이. 근데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던 40%의 기업들은 다 망했다라는 거예요. 전력으로 전환이 시작될 때 제조업체들은 처음에 단지 조금 더 우수한 기술을 채택하기 위해 그동안 쌓은 많은 지식을 포기하라는 말이냐 라고 하면서 전기를 받아들이기를 꺼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상 유지를 하려는, 그리고 보편적 사고방식을 갖는, 그래서 변화를 인지하는 것이 제한되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새로운 변화를 잘 받아들이지 못했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서 전환을 이해할 수 있어야 생존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마지막 미래를 위하여 라는 부분은 이제 혼돈 속에 기회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전의 역사, 그리고 이전의 연구들, 그리고 최근 사례와 발전들, 그리고 직접 연구한 것들 토대로 1부에서는 기업의 생산 방식이 변화할 것이고, 2부에서는 기업이 제공하는 방식이 변화할 것이고, 그 다음 3부에서는 조직의 모습과 업무 방식 자체가 크게 변화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개괄하면서 각 부의 첫 장과 나머지 장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각 끝장에 요약과 질문이 적혀 있다라는 내용을 다시 한번 말해주면서 혼돈 속에 기회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